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19회를 같은 자리에서 셔터를 내려오던 여자가 그날따라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셔터 앞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낡은 파카, 뜯어진 운동화, 빗속에 옆으로 쓰러진 몸. 여자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그 남자가 왜 거기 쓰러져 있었는지, 여자가 왜 그를 그냥 두지 못했는지, 그리고 10달 뒤 골목 건너편의 10층짜리 건물 등기가 여자 이름 앞으로 날아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저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여자의 이름은 최명숙이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였습니다. 최명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는 일은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챙겨줄 사람도 보여줄 사람도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명숙은 그 불빛 아래를 매일 혼자 걸었습니다. 겨울엔 입김이 나왔고 여름엔 새벽 공기가 눅눅했어요. 어느 계절이든 그 골목은 늘 조용했고 명숙은 늘 혼자였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육수에 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묵직한 냄비. 어제 우려낸 뼈를 걷어내고 새 물을 붓는 일. 명숙은 그 솥을 혼자 들었어요. 두 손으로 양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리는데 그날은 가장자리에 남은 국물이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등이 빨개지면서 금방 욱신거렸습니다. 명숙은 잠깐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솥 위에 올렸습니다. 찬물로 손을 헹구지도 않았어요. 그냥 행주로 닦고 다시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명숙의 방식이었어요.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7시가 되면 박씨 할머니가 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들어오시면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명숙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나누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왔습니다. 명숙도 매일 국밥을 내왔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명숙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손님이 남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그마저도 잊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먹는 것보다 치우는 게 먼저였어요. 가게를 닫고 나면 몸이 무거웠지만 집에 가서도 제대로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번거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피곤하면 자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려면 먼저 빚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서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피곤해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였어요. 명숙 이름으로 된 채무 2억 5천만 원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현관 앞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였고 밖은 어두웠어요. 전 남편 박동훈이 사업을 하면서 명숙 명의로 보증을 세운 거였습니다. 집 계약서라며 도장을 찍으라 했을 때 명숙은 그냥 믿었어요. 부부였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박동훈은 그 무렵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아침 가방 하나 들고 사라졌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요.
잠깐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명숙은 낮엔 식당, 밤엔 편의점을 뛰며 4년을 버텨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돈으로 차린 게 이 순대국 가게였어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명숙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명숙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난 건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셔터 앞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명숙은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골목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발로 살짝 건드려 보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옆으로 쓰러진 그 얼굴, 쭈글쭈글하고 겉모티 났지만 오만하던 눈매만큼은 세월이 지워내지 못했어요. 박동훈이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셔터 손잡이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셔터를 내리고 가버리라고 되뇌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달달 유리를 두드렸어요. 결국 명숙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었어요. 박동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젖은 파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운동화 신발은 너덜너덜 뜯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솥에 남은 육수가 있었고 밥도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명숙은 속으로 수없이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요. 이 사람한테 밥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벌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도 손은 뚝배기에 밥을 퍼담고 국물을 떠놓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그 앞에 놓으면서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동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명숙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불쌍하다고 느끼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동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어요. 명숙은 한참을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깨워야 하나, 내보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결국 명숙은 창고에서 낡은 담요 하나를 꺼내다가 그 어깨 위에 덮어줬습니다. 덮어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손은 이미 담요 끝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지훈이한테 말을 전한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그날 오후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박동훈을 발견하고는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굳은 채로 박동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세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박동훈은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나가라고요. 명숙은 주방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앞치마 끈을 꽉 쥐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명숙에게로 돌아섰어요. 엄마, 왜 이 사람을 여기 두는 거야?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훈이한테는 더 화가 나는 대답이었던 것 같았어요. 엄만 맨날 일할 때나 말해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이용당하려고. 지훈이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게 유리창이 흔들렸어요. 명숙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박동훈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명숙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박동훈은 지훈이가 나간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들었어요. 테이블을 계속 닦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명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다시 켰어요. 할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동훈은 말이 없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었고 손님이 나가면 상을 치웠고 저녁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솜씨가 없어서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고 행주지를 잘못해서 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등 뒤에서 보면서 따라했고 혼나지 않아도 스스로 고쳤습니다. 팔을 처음엔 굵게 썰어서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다음 날은 혼자서 가늘게 썰어 놓았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명숙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박동훈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저분이 여기 새로 일하는 분이야? 명숙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뭐 잠깐요? 말하고 나서 명숙 자신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대답한 건지 몰랐거든요. 박동훈도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아무 표정 없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다 빠진 뒤 명숙은 처음으로 상을 2개 차렸습니다. 말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국밥 2그릇을 내왔어요. 박동훈이 잠깐 명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났어요. 그날따라 그 밥이 이상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건지 내가 약한 건지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건지 그 어느 것도 답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셔터를 올리고 나오는데 박동훈이 가게 앞 골목에 있었습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건너편 빈 공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동전이라도 떨어뜨렸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터를 보고 있었어요. 명숙과 눈이 마주치자 박동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명숙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점심 장사가 끝난 뒤에도 박동훈은 가게 밖에 나가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더니 가게 앞 도로에서 건너편 공터까지 시선을 한 번 쭉 훑었습니다. 거리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명숙과 눈이 마주치자 바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공터는 오래전부터 주인 없이 방치된 곳이었어요. 가로세로가 꽤 넓은 땅인데 자풀만 무성하고 동네 사람들도 누구 땅인지 잘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박동훈은 거기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동훈이 외출을 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돌아오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는데 명숙과 눈이 마주치자 봉투를 뒤로 감췄어요. 아무 말 없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망한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침착하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무너진 사람들은 눈빛 자체가 달라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는데 이 사람은 초라해 보이긴 해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명숙은 골목 2블록 아래에서 박동훈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중개인과 마주 앉아 뭔가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얼굴이었어요. 명숙은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른 척 갈 수도 없는 그 기분. 결국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공터를 들여다보고 서류 봉투를 감추고 부동산을 드나들고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동훈이 또 외출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걸렸어요. 3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신발 밑창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다녀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는데 박동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인을 잠깐 만났어요. 명숙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동훈이 덧붙였어요. 곧 정리될 것 같아요. 명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이 정리된다는 건지 여기서 나가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박동훈은 더 설명하지 않고 창고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명숙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정리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행주를 삶으려고 꺼내둔 냄비가 생각나 창고 앞에 섰는데 안에서 박동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낮았어요. 일부러 낮추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벽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협약, 그 단어만 들렸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협약이라니. 망한 사람이 누구와 협약을 한다는 건지. 냄비 가져오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나오다가 명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게 건너편 공터에 초록색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풀만 무성하던 그 빈 땅이 하룻밤 사이에 펜스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펜스 한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상 10층 주거복합 신축 예정. 명숙은 그 현수막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멍한 채로 서 있는데 골목 끝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걸어왔어요. 안전모를 쓴 사람들 사이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쪽으로 걸어오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시행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착공은 이번 주부터고 완공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2년이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2년 동안 소음과 먼지를 안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영업피해 보상은 없냐고 물었더니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본사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명함을 받아서 보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시행사 이름 안에 낯익은 글자 하나가 있었거든요. 박동훈이 이름에 쓰던 특이한 글자.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었어요. 박동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며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상하게 식어갔어요. 실제로 공사 영향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굴착기 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가게 안에 있어도 진동이 느껴졌고 국물솥 뚜껑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공사 기간 동안 장사가 되겠냐고. 포장을 부탁하는 손님이 늘었고 단골 할머니는 국밥을 절반도 안 드시고 너무 시끄럽다며 일어나셨습니다. 명숙은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2년이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10년을 지켜온 가게인데 공사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박동훈이 그 공터를 자꾸 들여다보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동산을 드나들던 것도, 서류 봉투를 감추던 것도, 협약이라는 단어도, 명함 속 낯익은 글자도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명숙은 현수막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두워지면서 가로등 불빛이 초록색 펜스 위로 닿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자풀이 있었는데 그 공터를 이 사람이 자꾸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10층짜리 건물 공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나왔는데 셔터를 올리고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는데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간이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쓰던 칫솔과 치약도 없었어요. 낡은 가방도 옷가지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명숙이 빌려줬던 얇은 담요도 깔끔하게 개져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도망간 건가?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었어요. 2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예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 우손에 힘이 풀렸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있다가 결국 불을 켰습니다. 할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빈 창고가 자꾸 신경에 걸렸어요. 결국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침대 매트를 들춰봤을 때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봤더니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꾹꾹 눌러 쓴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값이에요. 신세 많이 졌어요. 바보. 부동산은 왜 갔는지, 서류 봉투엔 뭐가 들었는지, 곧 정리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봉투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해버린 거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메모지를 접어서 돈이랑 같이 서랍에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인지는 명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박동훈 소식은 없었습니다. 장사는 계속됐어요. 혼자 육수를 끓이고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굴착기가 쉬지 않고 땅을 팠고 가게까지 흙먼지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에는 손이 모자랐어요. 박동훈이 있을 때 챙기던 테이블을 이제 다시 혼자 챙겨야 했거든요. 주방이랑 홀을 혼자 오가다 보니 주문을 놓치는 날도 생겼습니다.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어느 날 국밥을 드시다가 물으셨어요.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명숙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볼 일 있어서 잠깐요. 그 대답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감싸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건물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 여파로 골목 유동 인구가 줄면서 재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10년을 지켜온 가게인데 공사 때문에 손님이 줄고 재계약 조건까지 바뀌면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문을 닫고 앉아서 장부를 펼쳤는데 이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가게로 배달 온 우편물 안에 법원 등기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 이름으로 온 봉투였어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풀고 손을 씻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법원이라는 글자가 박힌 그 봉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장사 준비를 다 마치고 첫 손님이 오기 전 잠깐 시간이 났을 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주방 칼로 윗면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서류가 3장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줄에서 멈췄습니다. 수취인 최명숙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부동산 소재지가 나왔습니다. 주소를 읽었는데 아는 주소였어요. 가게 건너편 공터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증여자 박동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명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서류가 카운터 위로 펼쳐지면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줍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공터가 이 사람 것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쳤더니 증여 계약서였어요. 서명란에 박동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더니 박동훈이 가게에 와 있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숙과 같은 가게에서 밥을 먹고 걸레를 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뒤로는 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파도 제대로 못 썰던 그 손으로 그릇을 깨뜨리면서도 묵묵히 닦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굴착기가 쉬지 않고 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 땅이 지금 명숙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게, 저 공사가 사실은 명숙과 연결된 거라는 게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망한 척하고 온 게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망하긴 했는데 이 땅 하나만큼은 지켜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땅이 있었고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건지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조여왔어요.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 선생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면서 꼼꼼하게 보셨어요. 중간에 한번 멈추셨다가 다시 읽으시더니 명숙을 보셨습니다. 증여자분이랑 어떤 관계예요? 명숙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남편이에요. 윤 선생이 잠깐 눈빛을 바꾸셨는데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증여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등기 이전 절차만 밟으시면 그 땅이 선생님 것이 됩니다. 명숙이 물었어요. 이 땅 위에 지금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윤 선생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와 별도 협약이 있었거나 증여 전에 이미 시행협약이 체결됐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에 땅을 제공하고 완공 후 일정 지분을 받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이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봤던 시행사 명함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있던 낯익은 글자가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 아니면 망하긴 망했는데 이 땅 하나만큼은 오래 지니고 있었던 건지.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이 단순히 밥이나 구걸하러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명숙은 현수막을 다시 봤어요. 지상 10층 주거복합 신축 예정. 그 글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가게 앞이야. 명숙이 돌아보니 골목 입구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어요. 지훈이가 봉투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명숙은 받아들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잠깐 캔을 내려다봤어요. 사라졌어. 지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지훈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엄마가 명절에도 못 오잖아. 그때 할머니한테 엄마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 명숙은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알아. 명숙은 눈을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지훈이도 그냥 엄마를 봤어요. 두 사람 사이로 굴착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밤에도 멈추지 않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습관이 됐는데 왠지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남자였어요.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증여건으로 연락드렸다고 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어요. 의뢰인이 남기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박동훈이 변호사를 통해 뭔가를 남겨뒀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느렸어요. 그 안에 서서 올라가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뭘 듣게 될지 모르겠는데 듣고 싶은 마음과 듣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 파일을 앞에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파일을 열면서 말씀하셨어요. 의뢰인 분이 몇 가지 내용을 남겨두셨습니다.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고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땅은 의뢰인 분이 이혼 전에 매입하신 겁니다. 이혼 당시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고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전에 산 땅이요. 이혼을 하면서 그 땅은 숨겼다는 거였습니다. 명숙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빚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명숙도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땅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요? 명숙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화가 났는데 화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박동훈 글씨였습니다. 꾹꾹 눌렀는데 중간에 힘이 흔들린 것처럼 글씨가 살짝 기울어진 곳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당신 명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가져가도 좋았어요. 하지만 당신 명의가 더 얽히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만큼은 숨겼습니다. 당신한테 돌려드리려고 오래 갖고 있었어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사업이 기울 때 명숙 명의가 더 얽히지 않도록 그 땅을 숨겼다는 게 그게 진심인지 변명인지. 2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한 문장으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변호사가 계속 읽으셨습니다. 보증 서명한 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변명이 없어요. 당신 도장을 임의로 쓴 건 맞고 당신한테 먼저 설명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숙은 그 말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겁을 냈다는 게 무너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진 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다는 게 그게 변명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날 밥을 줬을 때 나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라도 돌려드려야겠다고. 늦었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냥 그 빛만 바라봤어요. 그날 비 오던 날 국밥 한 그릇.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어요. 추가로 남기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약 조건인데요. 토지 증여 이후 지분 배당 계약이 연결되어 있어서 건물 완공 후 수익 지분 일부가 선생님께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명숙은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분이니 배당이니 그런 말보다 밥을 줬을 때 결심을 했다는 그 한 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 그냥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동훈 필체로 쓴 봉투였어요. 최명숙 이름 석자가 앞면에 적혀 있었는데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빨리 열고 싶기도 했고 열기 싫기도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결국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2장이 들어있었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첫 줄부터 읽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오래 고민했어요.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직접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명숙은 한 줄 읽고 잠깐 멈췄어요. 다음 줄을 읽을 용기를 모아야 했습니다. 국밥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당신 손으로 끓인 국물이라는 걸 알면서 먹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든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 명숙은 그 한 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사람이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다는 건 단순히 온도가 아니니까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당신이 모른 척해줘서 고마웠어요. 다 알면서 그냥 있어줘서 그게 나한테는 컸습니다. 명숙은 잠깐 멈췄어요. 모른 척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엔 그게 배려로 보였나 봐요.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빚은 내가 진 거였어요. 당신이 갚았지만 그건 당신 빚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명숙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20년이라니 이 말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명숙은 혼자 갚았고 혼자 버텼고 혼자 일어섰어요. 그 시간이 이 2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잘 사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사세요. 화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사세요. 화가 났어요. 직접 와서 얼굴 보고 말하면 되지? 왜 편지인 건지? 왜 또 사라진 건지? 그런데 그 화가 이상하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이게 가장 솔직한 말이었을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어요. 박동훈이었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그날처럼 비는 오지 않았어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공터 쪽에서 공사 소음이 멀리 들렸고 골목에는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명숙이 멈춰 섰습니다. 박동훈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었고 눈 아래가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조용했어요. 뭔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박동훈이 먼저 말했어요. 왔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셔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밥 2그릇을 내왔어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동훈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마셨어요. 뜨거운지 한 번 후 불더니 다시 한 숟갈. 명숙도 국물을 마셨습니다. 밥그릇이 반쯤 비워질 때쯤 박동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맛있었어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국밥이 맛있었다는 그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박동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 볼게요. 명숙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잘 가요. 박동훈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잠깐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지훈이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손이 떨렸어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몫의 국밥을 한 그릇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숟갈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숟가락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모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소리였어요. 명숙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앞치마를 단정히 여미고 가게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골목으로 아침 빛이 들어왔습니다. 공터 쪽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왔어요. 쿵쿵 달달달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 땅 위에 10층이 올라서면 이 골목으로 햇빛이 덜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가게는 계속 있을 거니까요. 명숙도 계속 있을 거니까요.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게 명숙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충분했어요.